예, 안녕하십니까. 제약 시리즈 10편 중에 가장 어려운 기초과학편. 저도 뭐, 생명과학 전공은 아닌데요. 대략적으로 빅파마들의 면역항암제의 원리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를 알고, 다음에 다뤄드릴 7개 기업 내용을 봐야 되기 때문에 굳이 조회수가 한 100명, 200명밖에 안 나올 것 같지만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 매버릭 TV는 수준 있는 채널이기 때문에 그냥 뭐 이거 사라 저거 사라 이거 대박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1편 보시고요. 면역 항암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는 좀 넘어가고요. 암세포라고 하는 거는 요 6가지 능력으로 특징이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능력을 다 갖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일부만 가질 수도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6개라는 거예요. 일반 세포는 한 5, 60회 분열하면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계속 자가 복제를 하는 거고 그걸 해야 되니까 많이 먹어야 되니까 성장 억제도 무시하는 거고 자살 회피하고 그다음에 면역 회피 원래 내 세포가 변했기 때문에 T세포가 구별도 못하는 거고 백혈구랑 림프절을 타고 계속해서 전이가 되는 거고요. 영양분을 많이 빨아야 되니까 혈관도 많이 만들게 됩니다. 이 혈관 많이 만드는 게 또 골 때리는 건데 이 혈관을 많이 만들어가 종양세포가 모이면은 그게 요새화가 돼서 T세포가 또 못 들어가요. 자기 면역세포가. 요게 이제 특징입니다. 요러한 특징들이 본질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은 표적 항암제 개발이 가능해지는 또 역설적인 상황이 있는 거죠. 원래 옛날에는 말씀드렸지만 이제 화학 항암이라고 하는 방사선을 몸에 쫙 쐬가지고 뇌세포든 암세포든 상관없이 그냥 다 죽이는 거 이거였는데 요즘의 바이오 의약품과 화학 합성 의약품의 트렌드는 이 암만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특징을 이용해서 타겟을 해서 죽이겠다. 요거를 표적 치료 이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아까 이제 자꾸 영양분을 달라 그래가지고 성장을 자꾸 한다 그랬죠. 암세포가. 이제 이 성장세포가 일반적인 세포 기준에서 그 원리를 보면은 세포막 지방질이죠. 요 위에 안테나도 달려 있습니다. 바깥으로 빼가지고 영양분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세포핵 중간에 또 RAS라고 하는 중계 물질이 또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계 물질 쪽에서 고장이 나는 게 췌장암, 대장암, 폐암 쪽에서 이제 굉장히 악명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성장 신호와 영양분을 다 받아가지고 최종적으로 세포 분열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MYC라고 하는 핵 내부에 작용 물질이 또 있습니다. 뭐 물질이라기보다 이제 세포의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경로가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쪽에서는 멈추라 그러는데 여기 고장이 나서 멈추라는 명령이 가지가 않는 상황. 요게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요거를 또 때리는 약물이 나옵니다. 조금 이제 순서가 꼬였는데 이게 끌로드가 항상 제 의도대로 슬라이드 순서를 잘 짜주진 않더라고. 어쨌든 요것도 나중에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항암제라고 하면은 꼭 내성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암세포라고 하는 것이 단일한 세포들이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진 그런 세포들이 모여 있습니다. 아까 6가지 특징을 말씀드렸는데 그 6가지가 다 발현되는 애들도 있고 일부만 발현되는 애들도 있고 6가지가 다 발현되는데 특정 두세 개만 세게 나오고 이런 애들이 완전히 다 섞여 잡탕인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 항암제 1편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특정 표적 단백질, 나 영양분 많이 주세요 하고 뭐 빨간 깃발 들었다. 그럼 빨간 깃발에 와서 붙는 거는 죽겠죠, 이제. 근데 얘는 또 노란 깃발을 들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얘는 살아남는 거예요, 그림에서처럼. 그러면 항암제를 비싼 걸 썼는데 살아남는 애들이 나중에 증식을 하죠. 이러한 메커니즘이 재발의 핵심입니다. 수술을 했다고 해서 계속 재발하는 이유가 표적을 정확하게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표적을 정확하게 해도 그 표적 말고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 암세포들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스스로 암세포가 변화를 하고
짧은 시간에 약을 맞았는데 진화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세포들이 모여 있는 거기 때문에 재발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 가지 특징을 한꺼번에 때릴 수 있도록 병용요법을 많이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키트루다라고 하는 머크 약제가 전 세계의 면역 항암제의 히트 상품이 된 이유가 바로 이러한 병용요법에 많이 쓰이기 때문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주로 고형암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고형암이라고 하는 거는 백혈병처럼 이제 혈액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장기에 붙어 있는, 특정 기관에 붙어 있는 그런 종양을 고형암이라 그러죠. 덩어리가 큽니다. 이 경우에는 자기가 혈관을 다 만들고 요새를 지어놔가지고 면역세포가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수술을 결국엔 하는 경우가 많고, 일반적인 표적 항암 치료제로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킨다 그래도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혈관을 많이 만들려고 암세포가 분비하는 물질이 VEFG라는 게 있는데, 이것까지 잡아서 없애는 고러한 역할을 하는 약제, 이중항체 말씀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혈관 생성 호르몬까지 표적을 한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키트루다하고 브리스톨 마이스킵의 옵디보라는 약제가 이제 작용 기전이 같은데, 여러분들 이제 면역세포를 T셀이라 그래요. T세포가 이게 좀 눈이 어두워 얘가. 그래서 이제 암세포를 잘 못 알아보거든요. 이거 그 항원이라고 하는 거는 가서 때릴 거, 그거를 보여줘야 돼요. 이거를 보여주게 만드는 것이, 훈련시키는 게 이제 mRNA 백신, 제가 말씀드렸었고, 요 암이라고 하는 거는 항원을 제시해가지고 면역항암제이니까 면역의 대상을 알려주고 T세포가 이거를 보고 학습을 하고 활성화가 돼서 종양에 들어가서 이 암이다 때려서 죽이는 요 7단계 과정에서 어느 하나도 뭐라 그럴까,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PD1, 키트루다나 옵디보의 작용 메커니즘 뭐냐면, 요거 암 인식이 아니라 요 암 인식 단계를 없애버려요. 그냥 만나면 때려서 죽인다. 그래서 좀 부작용이 또 많아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나마 전신 키모를 쐬는 것보단 낫다. 이래서 아이들 쓰고 있죠. 키트루다랑 옵디보 다시 설명드리면, 1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T세포가 이게 우리 편이냐 나쁜 편이냐 이걸 할 때 내미는 게 PD1이라고 하는 그런 신분증 체크 메커니즘이 있는데, 암세포가 PDL1이라고 하는 정상세포가 갖고 있는 그 가짜 신분증은 아니고 요 T세포의 신분 그 검열을 무마시킬 수 있는 요걸 딱 내는데, 키트루다랑 옵디보는 요 PDL1 메커니즘 없애버리는, 그냥 만나면 때리는 거. 그러니까 내 세포도 같이 때리겠죠. 요게 요 원리입니다. 근데 요 PD1뿐만이 아니라 림프절, 혹은 또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 T세포의 공격을 멈추게 하는 그 신분증 체크 메커니즘이 하나가 아니에요. CTLA4도 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동시에 작용을, 그러니까 동시에 무력화시키는 그런 병용요법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할수록 일반 세포마저 동시에 때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부작용도 같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요게 브레이크가 풀린, 그러니까 아무나 막 때리도록 만든 T세포가 사실은 자가 면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제 이 A라는 거 오토이뮨, 면역 자가 이뮨이라 그러죠. 자가 면역. 약효는 좋은데 이제 자기 몸도 상하게 되는 거죠. 머리도 빠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PDL1을 또 필요 이상으로 암세포가 얻어 맞을까봐 졸라게 많이 분비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정 암에서. 근데 또 아닌 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PDL1을 무력화시키는 그러한 약, 그러니까 PD1을 내밀면 PDL1으로 그거를 무마시키고 암세포가 넘어가는 건데,
PDL1의 발현이 별로 없는 암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키트로다만 쓰면은 전체 암 환자 혹은 암 종류의 30%만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PDL1을 많이 꺼내는 가짜 신분증을 한 종류만 꺼내는 애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근데 머크가 혹은 키트로다가 똑똑했던 건 뭐냐면 이 PDL1의 발현이 많은 환자들만 골라서 임상을 했어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브리스톨 마이어스킵이 옵디보라는 약제를 임상을 같이 들어갔어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근데 이 사람들은 PDL1 발현이 높은 게 아니라 욕심을 많이 내가지고 모든 종양에 대해서 그냥 막 아무나 그냥 옵디보 맞으면 된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결과가 별로 안 좋게 나온 거야.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그 기전에 가장 잘 맞는 환자를 고르지를 못하고 그냥 가장 넓은 범위로 때렸기 때문에 임상 통과가 늦었던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폐암 분야에서 선수를 빼앗기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그게 이제 치명적인 수익성의 악화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다른 메커니즘을 개발을 하고 있고 인수합병도 했고요. 그거를 브리스톨 마이어스퀴 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표적 항암제 중에서 요즘 가장 주목을 받는 게 이제 항체가 어떤 표적 단백질을 해가지고 암세포에 갖다 정확하게 붙으면 붙어가지고 독소를 방출시키는 요 ADC라고 하는 게 나와 있죠. 요 DAR이라고 하는 건 제가 뭐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약자를 다 말씀드리면 좋은데 요거는 항체에다가 독소를 몇 개 매달았냐 요 얘기입니다. 요 다이치 상표도 이쪽 기술이 좋은데 항체를 보통 7개에서 8개 다는 게 가장 효과가 좋다라는 게 경험적인 환급률입니다. 요 약 여러 회사들이 같이 하고 있는데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요. 이중항체 아까 말씀드렸었죠. 이게 혈관을 보면은 이게 뒤로 잠깐 가면은 요 암세포가 쌓여 있으면은 혈관도 많이 이제 만들어 놔야 되고 자기 주변을 면역세포를 억제시키는 그러한 물질들, 세포들도 많이 이제 분비를 하는데 아예 요 혈관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 호르몬 자체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T세포가 와서 만나면 그냥 때릴 수 있도록 PDL1도 차단하는 거를 2개를 같이 달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암세포가 혈관도 못 만들어 그 다음에 만나면 때려 그러니까 이게 군인을 깨우고 문을 여는 요거가 이제 또 브리스톨 마이어스킵이 준비하고 있는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그렇습니다. mRNA 백신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1번은 환자의 암 조직에서 암세포를 채취를 해요. 그럼 거기에 원래 정상 DNA에서 만들어진 세포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수십 수백 가지의 유전자 변이가 드러납니다. 근데 T세포는 아직 이걸 몰라요. 그래서 이 변이들을 가지고 mRNA 백신을 설계를 합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백신의 원리가 코로나가 폐에 같이 갔다가 들러붙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 붙는 그 원자를 유사하게 mRNA 백신을 맞으면은 그 들러붙는 애들을 좀 약하게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럼 T세포가 와서 이거 나쁜 놈들이네 하고 알아보고 처음으로 보고 죽이죠? 학습이 되죠. 그럼 새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유사하게 생겨서 때리는 이 메커니즘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 30개 이상의 이런 변이를 학습시키고 나중에 암 조직을 드러냈을 때 또 재발하는 애들이 나오면은 요 비슷한 것들이 보이면은 스스로 면역세포가 공격하도록 만드는 기술. 요게 바이오엔텍이 하고 있는 거고 빅파마하고도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요법으로 많이 쓰인다. 요건 넘어가고요. 컬티도 말씀드렸죠. 이제 백혈구에다가 눈을 달아서 외부에서 배양해서 자기 거부 반응 없게 쏴주는. 이게 원래 이제 킴리아라는 약에서 백혈병 치료제로 한때 수액 한 팩에 몇 억 했었어요. 거의 10억 했던 때 극초반에는. 근데 요게 카트티의 단점이 뭐냐면 그 백혈구에다가 암세포를 이로 표적하는 더듬이를 달아주는데 요 더듬이의 표적 범위가 너무 좁은 거예요. 암세포의 변이가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항원이 없어지면 쓸모가 없게 되거나 괜히 엉뚱한 뇌세포를 때리는 그러한 골 때리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요거를 극복하는 병용요법도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단백질 분해 메커니즘도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뭐라 그럴까, 정상 T세포를 가지고 자기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발견해가지고 공격을 하는 이런 메커니즘이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아예 암세포를 내부에 들어가서 그냥 얘 나쁜 애라고 표시를 하면 우리 몸에 이제 세레블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 이 세포는 아예 그냥 갖다가 그냥 다 죽여버려. 뭐야, 화형을 시켜버려라. 이런 딱지를 붙여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데, 이카로스라고 하는 그러한 또 어떤 세포가 있는데, 요거는 얘기가 좀 어렵네요. 어쨌든 핵심 말씀드리면 이카로스 단백질이 우리 원래 정상적으로 분비가 되는 단백질인데 요거를 죽이도록 우리 몸에 좀 명령을 주는 단백질을 주입을 하는 겁니다. 원래는 죽일 게 아닌데 이것까지 죽이라고 딱 마커를 달아주는 약이 이제 개발이 돼 있는데요. 이걸 해서 이카로스라는 단백질을 없애면 뭐냐면 첫 번째 효과가 암세포를 죽입니다. 이거를 죽여야 된다라고 딱지를 딱 해주는 겁니다. 근데 또 T셀의 활성도는 올려주는 효과가 있어요. 여기까지만 이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병용 요법에 대해서 또 말씀드렸었죠. 제가 오늘 밤에 좀 이제 말이 그리고 이제 구성이 조금 혼란스럽고 내용이 좀 어려운데 차분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키트루다 1년에 50조 나가는 약이 실제 종양, 모든 종양 종류에 대해서 30%밖에 효능이 없는데 그 이유는 암세포들의 변이랑 다양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밥 달라고 하고 외치는 것도 빨간 깃발 내는 애, 노란 깃발 내는 애, 파란 깃발 내는 애가 다른데 키트루다는 빨간 깃발 내는 애만 가서 붙여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세포도 빨간 깃발 드는 애들이 있어. 근데 다른 약을 섞으면 노란 깃발을 든 애도 죽일 수가 있어요. 하나의 표적 단백질 그 항체 생산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같이 쓰는 것이 좋은데 대가는 항암제가 아니고 화학 키모세라피를 하듯이 내 세포를 죽이는 비율도 올라간다. 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임상이 어려운 이유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전임상, 1상, 2상, 3상이 있는데 전임상은 이제 쥐 갖고 실험하는 거, 동물. 1상은 독성 테스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상도 독성 테스트에 더해서 이게 진짜로 뭐 좀 효과가 있는 건가라고 소규모로 하는 거. 3상은 많은 경우에는 몇만 명 대상으로 그렇게 하는 대형 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확률이 낮아요. FDA 승인까지 가는 게. 임상 성적표는 제일 중요한 게 OS하고 FPS라고 보는데, 뭐 이제 병세가 악화되지 않은 기간을 PFS라 그러고, OS라는 게 오버롤 서바이벌이라 그래서, 그래. 생존 기간이 많이 늘어내, 이 약을 맞아 보니까. 뭐 묻지도 따지지 않고, 어쨌든 오래 살았네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른 어느 것보다도 OS하고 PFS가 가장 중요하다. 이제 뭐 통계라고 하는 거를 2상, 1상 결과 잘 나왔다 그래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대조군이 잘 형성된 환경에서 대규모 임상에서 효과가 나와야만 의미가 있다. 뭐 FDA 승인 경로는 이제 넘어가고 이제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뭐 브리스톨 마요스킵, 화이자, 머크 뭐 이런 데들이 다 특허 절벽을 앞두고 있어요. 키트로다도 2년 남았거든요. 근데 이 매출을 어떻게 방어하느냐,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만드느냐가 그 제약 주식의 어떤 미래의 향방을 결정을 합니다. 특허가 끝나면 제네릭, 바이오시밀러, 여러분들 뭐 알약같이 화학 합성한 약품의 복제약은
제네릭이라고 하고요. 바이오약품의 복제약은 바이오시밀러라고 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많이 만드는 게 바이오시밀러라고 볼 수가 있죠. 다음에 어떤 독점력을 유지시킬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기존의 약제, 특허가 만료됐는데 이 특허를 실효적인 생명력을 더 유지시킬 수 있는 요거를 에버그레이닝 전략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얼마나 유지할 수 있냐. 요게 이제 제약주에서 투자할 때 굉장히 좋은 입니다. 좋은 이론이 많았는데요. 뭐 마이크 타이슨 얘기가 있죠. 누구나 계획이 있다. 나한테 맞기 전까지는. 실제로 암세포의 다양성과 이 회피 능력이 너무나도 엄청나기 때문에 임상에서 결정이 돼야만, 결과가 나와야만 돈을 벌 수 있다. 제가 여기 여러 개 적어놨는데요. 뭐 10조, 20조 주고 산 파이프라인도 망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이제 빅파마들이 아무렇게나 돈을 쓰진 않는데 그만큼 신약 개발은 어려운 단계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바이너리 이벤트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임상 결과가 어떤 랜셋이나 이런 의학 저널에 나올 때마다 빅테크가 아니라 자꾸 입에 익어가지고 빅파마 주가가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올해에도 빅파마들의 바이너리 이벤트가 많으니까요. 제가 개별 기업 슬라이드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좀 어렵고 두서가 없었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현대 면역 항암제의 핵심 기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면역 항암제의 작동 원리, 그리고 앞으로 기업들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이유에서 연구 개발, 인수합병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초를 비전문가에게, 저도 비전문가입니다. 저도 공부를 하면서 말씀드리는 건데 말씀을 드렸습니다. 3편에서 머크, 키트루다와 이 특허 만료를 벗어나기 위한 면역항암제 개발 시도, 그리고 다양한 추가 수익원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 2부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보셨으면 사실은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약간 편집증적인 그런 분이다 이렇게 느끼면서 우리 채널과 역시 계속해서 영원히 함께 가실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